안긴다. 몸은 따스함으로 몸은 춥다. 몸은 아픔을 안다. 몸은 덜덜 떨 줄 안다. 혹은 간지러움과 부드러움을 안다. 몸은 배가 부르며 몸은 운다. 몸에서 뜨끈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피 혹은 오줌이라고 부른다. 몸은 입맞춤과 어루만짐을 당한다. 몸은 몸을 사랑한다. 몸은 기꺼이 잠든다. 잠든 몸은 영혼의 여행자이다. 몸은 꿈을 꾼다. 꿈속에서 몸은 색이 춤추는 것을 본다. 묘사할 수 없는 반짝임이 세계를 이룬다. 나는 이것을 장님의 반짝임이라고 부른다. 눈동자에 와서 맺히는 영롱한 어른거림들. 그러나 결코 묘사도 기억도 할 수 없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무형체의 빛들. 배수아의 소설 서울의 낮은 언덕들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 손님은 최근 장편소설 깊은 바닷속 파라항을 출간하신 노희준 소설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깊은 바닷속 파랑이라는 장편 소설을 낸 소설가 노희준입니다. 네, 노희준 작가님 먼저 프로필부터 말씀드릴게요. 2005년부터 책을 내기 시작하여 2권의 단편집과 4권의 장편을 냈습니다. 어릴 때는 노래를 했고 청소년기에는 미술을 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은 글쓰기뿐인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장르의 경계를 넘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예술가들의 어깨동무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기를 꿈꿉니다. 예술가들의 좌충우돌 창업기를 다룬 5번째 장편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문학과 음악과 미술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예술 캠프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프로필은 노희준 작가가 작성하신 건가요? 예, 좀 생소하긴 한데 최근 책에 실린 소개글 같습니다. 아, 그럼 노희준 작가가 제가 님이 좀 쓰신 거 아니에요? 제가 썼는데요. 잘 네. 까먹어요. 굉장히 로맨틱한 분인 것 같아요. 프로필을 읽으면. 아, 그래요? 네.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라잖아요, 구라. 아니, 실제로 이 책방 콘서트 이런 것도 기획하시고 해서 약간 이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고 뭐 직접 연출도 하시고 출연도 하시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7인의 작가전이라는 네. 코너에서요. 그 연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재가 이제 끝나요. 네, 이번 달에 끝나게 돼서 그게 10몇 회까지 하고 끝나는 건가요? 16회까지 하고 끝나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그렇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달 내로 원고를 넘겨서 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를 하러 아, 여름은 강원도에 가서 처박힐 생각입니다. 강원도 좋아하시나 봐요. 자주 처박히러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가족의 별장이 있어서 아, 예, 돈이 그렇구나. 없어서 갑니다. 음. 거긴 숙박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네. 여름을 어쨌든 강원도에서 보내시겠네요. 네. 그 하반기에 그러면 또 다른 그 연작 소설이 나오는 건가요? 소설집이? 그 연재했던 그 소설인데요. 사실 이번 건 소설은 아니고요. 좀 에세이 소설이라는 좀 네. 특수한 장르인데 네. 그 약간 실화들도 많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설적인 어떤 구성을 갖고는 있지만 이야기 자체가 뭐 약간 좀 수필스러운 그런 면들이 많아서 네. 예, 그런 장르로 나갈 생각입니다. 프로필을 읽다 보니까 어릴 때 노래를 했다.
청소년기에는 미술을 했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아, 근데 네. 저도 어릴 땐 노래를 했거든요. 네, 누구나 어릴 때는 목소리 노래를 좋으시네요. 하니까. 전 노래는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어릴 때 노래를 했다는 건 뮤지션이 꿈이셨다는 건가요? 어쩌다 보니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아, 성악 예, 쪽이었던가요? 성악하는 합창단인데 음. 한 2년 있었어요. 음. 근데 그 합창단이 어쩌다 보니 또 서울시대에 나가서 은상을 한 거죠. 은상을 받았죠. 뭔가 어떤 우연이 계속 필연으로. 그렇죠. 은상을 받으니까 이제 뭐 TV 출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러면서- 몇 살에 TV를 출연하신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일걸요? 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됐겠네요, 진짜. 그렇죠. 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예중 이런 데서 스카우트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이 커진 모르겠어요. 거죠. 예술적인 스카우트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연습할 때 보러 와요? 보러 와요. 그래서 스카웃의 대상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가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보통 솔로는 여자들을 많이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노력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결국엔 꼬드기는데 성공해서 네. 솔로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연습을 하다가 이제 목이 잠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성악대원은 목이 잠긴다고 그냥 긴장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풀릴 거고 나는 네. 그냥 연습한다. 네, 네. 이런 식인데 정말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너 변성기다. 절대로 노래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솔로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이제 립싱크를 하게 됐고 예중은 당연히 못 가게 됐고 뭔가 점점 슬퍼지면서 굴곡진 네. 삶의 이력이. 변성기가 정말 결정적이었네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할 수 없죠. 성장 그러니까 아예 변성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냥 남성 소프라노를 해도 되는데 변성이 그러긴 애매하게 되면 성악에 음. 포지션이 없어요. 지금 음색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2차 성징이 아주 잘 된 경우이지 않을까요? 네. 그 미술을 했다라는 건 그러면 이제 음악은 내가 안 되니 청소년기 미술 쪽으로 다시 뭔가 재능을 발견하게 된 또 다른 동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것도 이제 학교 가기 싫어서 그 서울시 사생대에 나갔는데 상을 또 은상을 받아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은상을 받나 그리고 모르겠어요. 대상이 아니고 꼭 은상이네요. 2등 컴플렉스라고. 아예 못하면 안 하는데. 그러게 감질 난다. 은상 그죠? 뭔가 대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네. 근데 이제 고3 때 근데 사실 저는 미술 아니었으면 대학 못 갔어요. 어떤 학원에서 그 학교에서 그 10% 안에 성적이 들면 네. 학원비를 면제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10%에 들어야 되기 1년 때문에 동안 죽도록 공부를 공부해가지고 하셨구나. 그 성적표를 들고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3 때 집과 선생님 사이에 전쟁이 한번 벌어지고 결국 아버지가 이기셨죠. 절대 안 된다. 반대가 심하셨나 보네요. 뭐 가려면 가라. 등록금 못 준다. 벌어서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때 미대는 지금도 벌어서 그렇긴 할 수 하죠. 있는 지금도 재료비 뭐 이런 게 또 뭔가 너무 많은 현실적인 부분하고 타협을 하셔서 그럼 글 쓰는 것으로 다시 그렇죠. 그러면 몰래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쓰기에 지금은 이제 정착을 하셨지만 사실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거는 그 과정들 속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그 작가님의 재능이잖아요. 네. 그 늘 즐겨서 꺼내서 해볼 수 있는 재능들이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고 부럽습니다. 저는 사실 그림도 젬병이고 노래도 젬병이어가지고 그 노래방 가는 거 좀 별로 안 재밌어 하거든요. 가서 좀 춤추고 있어요. 노래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잘하셔서 그런 거죠. 이제 제가요? 네, 저처럼 이제 그 어설프게 쓰면 한번 들어보시고 잘한다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글을 잘 쓰시니까 이제 어쨌든 이 노래를 거쳐서 미술을 거쳐서 글쓰기로 오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이렇게 잘 믹싱해가지고 하나의 이 공연 같은 걸 만드시는 걸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획하셨다는 게 책방 콘서트인가요? 지역 책방 콘서트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구현이 된 거지 기획을 한 건 아니었고요. 좀 그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궁금하다. 들려주세요. 짧게. 그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한동안 힘들었거든요. 네, 네. 이제 어느 날 그 어느 문창과에서 그 답사를 가는데 그 게스트로 와달라고 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통영으로 간대요. 네, 좋은 곳으로. 네, 제가 남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는 남해 가서 드라이브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제가 떠나온 날 하루 숙박하고 저는 떠나왔는데 다음 날 그 버스에 제가 타고 있는 걸 알게 된 어떤 독자가 네.
그 통영 서점에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그 찾아다녔대요, 저를. 아, 진짜요? 네, 버스를 막 수소문하고 다녔대요. 근데 제가 없어서 좀 서운했다고, 안타까웠다고 그렇게 DM을 보냈었어요. 그 페북에 그 다이렉트 메시지 있잖아요. 너무 막 그 있잖아요. 되게 사소한 거에 사람 감동받는 거. 감동스럽죠. 찾으러 다니다니요, 버스로. 네, 그때 막 힘들어갖고 소설 때려칠까 말까 막 이러고 있었고 되게 또 오랫동안 또 제가 책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들으니까 써야겠다. 근데 그때 그럼요. 근데 그 얘기 듣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은행에 갔다가 은행원이 갑자기 노희준 씨세요? 그래서 네 맞는데요 했더니 소설 쓰는 노희준 씨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네 맞는데요 했더니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한 적이 은행원이 있어요. 알아보시고. 네, 은행원은 통장에 이렇게 이름이 찍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잽싸게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연달아 생기니까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시고. 예, 뭔가 밀려오면서. 근데 통영 사건은 정말 감동이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 내면 북콘서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책을 내면 통영에 가서 북콘서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누군가 어떤 편집자가 아는 편집자가 아니 왜 그걸 그렇게 하세요? 통영은 남쪽 끝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데 찍으면서 가세요. 확실히 다르다. 네, 찍으면서 느낌이 가세요. 관점이 다르네요. 찍으면서 가라. 네. 그렇구나. 그러네. 우린 미처 생각 못하네요. 네. 또 저는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딱 갔다가 또 오면서 찍으면 되니까 그죠? 일주일이면 6군데 찍겠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1회 방문. 그렇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노동에 가까우셨겠는데요? 즐거우셨어요?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체력이 강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하긴 재밌는 사건과 뭐 이 이야기 속에 있으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를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노희준 작가한테는 요 책방 콘서트가 어떻게 보면 오랜 문단 생활에 지쳐 있을 때 뭔가 새로운 활력소 같은 게 됐겠어요. 네, 그럼요. 99년에 등단을 하셨네요. 네. 이거 써준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제가 17년 차 그럼 중견 소설가이지. 그래서 제가 등단 연도를 그래 항상 빼곤 하는데. 네. 이걸 우리 작가가 찾아내셨네요. 네. 그 17년 정도 소설을 쓰셨으면 그러네요. 그런 사건이 있을 만하네요. 그 뭔가 책방 콘서트로 뭔가 이렇게 딱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드실 법한데 어때요? 요즘 소설 쓰시는 일은 재밌으세요? 다시 고전주의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끝난다. 그러네. 무서운 말이기도 하네요. 네. 죽을 때까지 매달려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크게 보였던 것들이 제가 성취를 못했는데도 작아 보이면서 작아 보인다는 이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작품에도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이제 깊은 바닷속 파랑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작품을 읽기 전에 제목만 봤을 때 깊은 바닷속 파랑 해서 와 이게 제목이 되게 시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파랑이 되게 중의적인 의미로 저한테도 읽혔고 아마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 와 노희준 작가는 시적인 감수성도 충분하신가 보다. 뭔가 이런 느낌을 읽으면서 쭉 소설을 읽었는데 훨씬 먼 미래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멸망 혹은 지구의 한계치를 경험한 지금 오늘날 대안으로 찾는 미래 공간이 지구 바깥이거나 바닷속이거나 할 때 바닷속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지구 바깥의 또 다른 행성을 찾아가는 소설들은 최근에 많이 문장의 소리에서도 작가님들 불러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물속, 심해를 선택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물속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미래의 어떤 대안의 공간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그 공간을 선택하시게 된 배경 같은 것과 좀 듣고 싶네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잠수 타는 성격은 아닌데 너무 힘들어서 나도 그럼 한번 잠수를 타볼까 이런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내 성격에 무슨 잠수야 이랬다가 그럼 잠수를 못 할 거니까 잠수함 얘기 났을까? 뭐 이렇게 된 거고요.
훌륭한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걸 멋지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러고 싶은데.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한 끝에 내가 바닷속을 찾았다. 뭐 이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에 관한 책들을 읽고 뭐 잠수함 얘기를 읽고 하다 보니까 그 우주 공간에 가서 무슨 에너지를 찬다는 거 허구고요. 인류는 결국 바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거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있고. 네. 그 심해라는 공간은 저도 되게 매력을 느끼는 공간이고 제가 처음에 시를 쓸 때 되게 매료되었던 공간이기도 한데 그 설정 자체 되게 미래적이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읽는 내내 느낀 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으로 충만한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휴머니즘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 뭔가 미래적인 공간에 대한 소설인데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미래의 어떤 최첨단의 모습들을 묘사하거나 아직 구현되지 않은 어떤 세계들을 보여주기보다는 다시 인간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이유를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그 재난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 보통 보면 이제 고립된 공간에 갇히면 그 서바이벌이 일어나서 다 죽고 한 명만 살아남는 이런 구도의 그런 영화들이 많죠. 근데 볼 때마다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그 소수의 인원이 고립되게 되면 혹은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훨씬 착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 반대의 생각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성악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격할 수도 있는 멘트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 성악설과 그 성선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서울이 홀가닥 뒤집혔다고 치자고요. 그럼 폭도들이 들끓을까요? 아니면 서로 도와주려고 할까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지만 두 개 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뭐 그런 글이 있는데요. 기차에서 한 사람을 내버려야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산다면 모두들 뭐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주장은 하겠지만 실제로 발로 차는 사람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 좋기 때문이다. 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전부 노출이 된다면 공동체가 돌아오겠죠. 지금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지 내가 너한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애정으로 똘똘 뭉쳐진 소설이 되겠네요. 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이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소설의 한 대목 먼저 듣고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리는 멀어지고 돌고래 한 마리가 다가왔다. 죽은 척 해봐야 헛일이었다. 태반 속 아이까지 들여다보는 동물이니까. 공포라는 것도 살아날 확률이 있을 때에나 유효한 감정이었다. 그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돌고래의 얼굴은 액체 속에서 인화하는 20세기의 필름 사진처럼 나타났다. 아주 천천히 다가오다가 시간과 함께 멈춰버렸다. 그대로 건져내어 줄에 걸어놓아도 좋을 만큼 고요하게. 그는 좌측 늑골이 골절되고 몸통 근육에 이탈하는 부상을 입었다. 한 대만 더 맞았어도 부러진 갈비뼈가 폐로 파고들거나 흉곽이 통째로 으스러졌을 거라고 했다. 어쨌든 그가 염라대왕 볼 기회를 가까스로 놓쳤다는 의미임은 같았다. 거친 일을 하는 남자들이 의뢰 그렇듯 동료들은 놀람과 축하의 표시를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대신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윙크라도 해줬어? 수컷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뼈까지 씹혀먹길 뻔했잖아. 내 생각엔 수컷이야. 엉덩이가 예뻐서 살려준 거라고. 돌고래에게 심장을 읽는 능력이 있으면 책을 통해 알았다. 분노했는지 겁에 질렸는지 신났는지 우울한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조차 투명하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심지어 운동장 넓이 안에 있는 동료들을 심장으로 구분하고 감정은 물론 건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니 쳐다보지 않고도 모든 동료와 교감할 수 있다니 신나는 일이 아닌가. 무리 속에서 자맥질하는 돌고래의 심장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심장을 읽는다는 표현을 여러 번 되풀이해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읽이라는 글자가 처음 보는 철자처럼 어색했다. 어떻게 심장을 읽을 수 있을까? 아니, 심장을 읽힌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숨기지도, 속이지도 못하겠지. 싸울 수는 있어도 고백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 마음이 얼굴이고 말이고 표정인 세계.
네, 잘 들었습니다. 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소설의 어떤 그 공간은 그 고립된 공간인데 뭐 식량도 사실은 어느 정도 네. 있고 뭐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립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간에 대한 컨셉을 바꾸는가 혹은 사랑에 대한 그 생각들을 바꿔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 정말 그 당연한 것인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거죠. 소통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 생존자들, 그러니까 핵폭발 이후에 심해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이잖아요. 남자들 나이 차이가 좀 있고. 그렇게 설정하신 것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의도하에 캐릭터들이 만들어진 건가요? 네, 원래는 그 젠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이 소설 시작한 건데요. 그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게 이제 아버지가 병실에 계실 때 제가 결말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나이트에 이제 아버지를 봐가면서 아버지가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결말이 어느 순간 이 나이든 남자한테 여자가 쏠리는 내용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제가 한 4, 5개월을 원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제가 소설 썼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애인의 죽음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그 가족의 죽음이라는 거는 내가 슬프다고 뭘 인식하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뭐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물리적인 방식으로 제가 그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월 지난 다음에 싹 다 고쳐서 원래 계획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싹 다 고쳐서 다시 쓰게 된 소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작가의 말에도 그런 이야기를 쓰셨는데 뭔가 아버지의 죽음이 주는 영향이 이 소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사유들도 깊게 배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뭐 소설 연차 쓰신 지가 조금 되고 혹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관심 주제가 좀 그쪽으로 변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니까 삶이냐 죽음이냐. 네, 아무래도 이대로 죽고 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 무거워지고 있죠. 그죠?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SF 소설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정말 상황 설정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이 삶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를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사유들 작가님들의 생각들이 잘 드러나서 독자들도 아마 읽으시면서 충분히 자기 삶에 대해서도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설은 꽤 길어요. 깁니다. 네. 긴 호흡인데 핵폭발과 그 이후를 그리게 된 설정, 그러니까 잠수함 얘기나 해볼까? 아까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핵폭발 이후를 떠올리게 되신, 구상하시게 된 계기도 그러면 그 잠수함 이야기에서부터 작은 씨앗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건가요? 평소에 하던 생각들이 잠수함에 붙었다고 봐야겠죠. 그 공부하시는데 자료조사 하시는데 힘드신 점은 없으셨어요? 제가 자료조사는 잘합니다. 쓰신 시간보다 자료조사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드는. 처음에 제가 킬러리스트를 썼을 때에는 그게 저의 두 번째 책인데요. 첫 장편이고 그때는 조사 기간이 더 길었어요. 네. 한 7개월 이 정도 책을 읽어댔고 쓴 거는 한 5개월 만에 다 썼거든요. 근데 요즘엔 조사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뭔가 구력이 잘 그렇죠. 좋은 쪽으로 뭐가 쓸모없는 건지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버리는 거죠. 흥미롭게도 깊은 바닷속 파랑의 주제곡을 직접 만들어 부르셨어요. 네. 만들려다가 못 만들어서 친구가 만들어줬죠. 저는 가사만 제공하고. 저 들었어요. 네. 좀 느끼하죠.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항상 만들고 싶었어요. 그 주제곡 만든 게 처음은 아니고요. 옛날에 오렌지 리퍼블릭이라는 책을 냈을 때도 그때 항상 한참 작가 밴드 만들어서 북콘서트 하고 이러고 돌아다닐 때라 그때도 주제곡 만들었었죠. 네, 함께 들어볼까요? 네.
돌고래는 사랑을 말하지 않는데요. 가만히 다가와 말 없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대요. 당신이 기쁜지 슬픈지 행복한지 아픈지 사랑에 빠졌는지 설레는지 다 모두 다 들여다볼 수가 있대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도 고백하지 않을 순 없는 세상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도 고백하지 않을 순 없는 세상 저 깊은 바닷속 바람 저 깊은 바닷속 바람 저 깊은 바닷속 바람 네,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에게도 이 소설에 보면 루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어두운 삶 속에 빛의 존재가 있을까요? 루시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그쵸? 질문 너무 어렵다. 제가 드리고도 이건 너무 어렵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게 죽음을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워지는 방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또 한쪽에는 좋은 측면도 있어요. 일단 사소한 것들은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 순간순간을 즐겁게 살아야겠다. 재미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루시가 상징하는 게 있다면 죽음을 맞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뭐 너무너무 즐거운 순간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뭐 행복한 뭐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참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고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어려웠어. 그죠? 책도 보면 중간중간 사파도 등장하고 이제 글자를 뭐 타이포그래피처럼 이렇게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고 일부러 작가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예, 타이포그래피는 제가 만든 거를 그 디자이너가 좀 손본 거고요. 사파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아는 김서윤 일러스트레이터가 본인이 소설을 읽더니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냐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읽어보시면 중간중간 이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림도 있고 타이포그래피에 담긴 말들이 굉장히 전 음악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쉼표들이 되어준다고도 생각했는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접해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바닷속 파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앞으로 계획 어떤 거 있으신가요? 그 연재 하시던. 네, 일단 뭐 그 소설 에세이 그거 내야 될 거고요. 그 더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 다음 기회에 다시 모셔서 네. 연재 에세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그 책을 들고 또 책방 콘서트 동쪽을 못했거든요. 네. 서쪽만 했거든요. 동쪽 그 동해안 강원도 이쪽. 재밌는 공간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삼척이란 공간 그죠. 너무 뭐 좋아하는데. 부산 대구 거쳐갖고 쫙 해갖고. 부산. 네. 또 한 번 할 차례고요. 그거 부산 끝나고 오시면 나면 꼭 불러주세요. 제 책방 꼭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무조건 부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책방 콘서트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또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네,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담길 것 같네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재미있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주, 난 어떻게 보냈더라? 저는, 이렇게 벌써 지금 7월을 내가 맞이를 해도 되나? 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벌써 2016에 지금 절반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보낸 것 같아. 그냥 똑같이 그냥 이런 생각을 맨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사실 이번 주는 근데 마음속에 완전히 꽂힌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단어인데요. Dear My Friends입니다. Dear My Friends 뭔지 아세요? 드라마 제목이에요. 드라마 제목. 제가 얼마 전에 김혜자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거 보다가 김혜자 선생님이 그때 출연하셨던 그 드라마 알게 되고요. 이거를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TV가 없어서 제 시간 꼬박꼬박 챙겨보진 못하고 다 이렇게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해서 봤거든요. 그 드라마는 지금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아직 마지막 회만 보지 못했거든요. 이 드라마를 이렇게 단어로 끌고 온 이유는 이거는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요.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보시지 않았으면 같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시려나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어제 두 친구에게 문자가 왔는데 각각 다른 문자였지만 둘 다 Dear My Friends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친구는요, 사진을 보냈어요. 저한테 사진 보내가지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제 자기 얼굴 정면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어제 Dear My Friends 보고 눈이 이렇게 되었어 라고. 눈이 얼마나 얘가 울었던지 눈이 정말 팅팅 부은 거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또 한 친구는 뭐라고 보냈냐면 이 친구도 지금이 맞다고 생각하며 사는 게 행복한 거겠지. 디마프 노희경 작가의 글도 참 와닿더라 이러면서 저한테 그 노희경 작가님의 그 글도 보내주고요. 마냥 슬퍼하고 울 일이 아니라 초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벼움이 필요한 것 같아. 인생은 이렇게 또 심오한 인생 이야기까지 울지 않고 싶어서 난 꾹 참았네 라고 보냈습니다. 완전 둘이 상반된 마지막 회를 보고 상반된 반응이잖아요. 한 명은 정말 많이 울어서 눈이 팅팅 붓고 한 명은 울지 않으려고 초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꾹 참았다는 이 지금 극단의 반응 마지막 회를 봐야 되는데 이 드라마를 제가 왜 이 단어를 왜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요.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단어라도 계속 내뱉고 싶은 그 마음을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다. 계속 그냥 이 단어를 불러보는 거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것. 그거라도 하고 싶은 것. 그 마음이에요. Dear My Friends. 계속 Dear My Friends. 여러분 귀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드라마에는요.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다 나오십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견 배우라고 해야 하나? 노배우 아니 이런 말들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분들께는 대배우, 진짜 배우, 진짜 선생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나오시거든요. 정아, 난희, 희자, 영원, 충남 이런 이름을 가진 역할을 고두심 선생님, 나문희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 또 한 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 어마어마한 배우, 여배우, 그리고
또 신구 선생님, 주연 선생님. 그분들의 사실 처음에는 이 드라마 워낙 그 노희경 작가의 글,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상황, 장면 연출이 돼 있어서요.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배우들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배우들의 대사를 하지 않아도 눈빛, 손짓, 몸짓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요. 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원래도 참 존경하는 배우님들이셨지만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한번 꼭 만나서 안아보고 싶은 그런 걸 지금 이 드라마에서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의 멜로디 첫 번째로는요. 옛 시인의 노래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1981년 한경애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아마 엄마가 예전에 뭐 이런 노래방 가면 한 소절 부르는 그런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기억나요. 저희 엄마도 이 노래 부르셨던 것 같아요. 마른 나무가지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잠깐 들려드릴게요.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이 노래를 제가 왜 오늘 들고 왔냐면요. 드라마의 한 장면에 나옵니다. 거기 이제 딸 완이라는 딸이 이 엄마의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진행되는 이야기인데요. 완이의 엄마 나니 씨가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딸이. 그리고서는 엄마는 이제 암에 걸리셔서 술을 드시지 못해요. 이 엄마 되게 술 좋아하시는 엄마인데 근데 대신 딸 먹으라고 엄마가 한 병 챙겨와서 애따 너 먹어라 하고 소주 따라주시고 소주 먹은 딸 그리고 엄마 막 흥에 겨워서 노래도 막 부르고 하거든요. 그때 화장실에 이제 이 딸이 잠깐 일 보고 올게 하고 들어가서 밖에다 대고 엄마한테 소리칩니다. 엄마, 얘 시인의 노래 좀 불러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니, 우리 엄마 나니, 고두심 씨가 이 노래 부르거든요. 마른 나무가지에서 이 노래 부르면 딸이 그때 자기의 뺨을 막 후려칩니다. 자기의 뺨을요. 정말로 3개. 그러면서 나온 나레이션이 이렇습니다. 엄마의 암 소식을 처음으로 영원 이모에게 전해드리며 난 그때 내 이기심을 보았다. 암 걸린 엄마 걱정은 나중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그리고 연하는 어쩌나 난 오직 내 걱정뿐이었다. 그러니까 장난이 딸 나 박완은 그러니까 우리 세상 모든 자식은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다. 우리 다 너무나 염치 없으므로 라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엄마 저 이 드라마 보면서 엄마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일산에 달려가고 그랬었는데 걱정 당연히 되죠. 저희 엄마도 이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엄마들처럼 약해지고 건강도 조금씩 아픈 것도 생기시고 하는데 네, 이 딸이 말했던 이 나레이션과 똑같습니다. 저도 이기적으로 내 걱정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내가 엄마가 없는데 살 수 있지? 이런 생각 저도 했거든요. 엄마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모두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혹시 아프시더라도 나도 이 딸처럼 화장실에 가서 엄마한테 노래 한 소절 불러달라 해놓고 내 뺨을 후려치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잘해요. 우리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사실 자식들. 드라마 보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많이 울게 되었는데요. 저도.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 삶이 그렇듯이 자식 가족들한테 다 내주고 이제 노년 아픈 몸 맞이하고 여기서 김혜자 선생님은 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을 하진 않겠지만 또 네, 아프시고 뭐 약간 슬픔뿐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노년이라는 게 사람의 노년, 우리 엄마의 노년이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를 보시면 뭐 김혜자 선생님뿐만이 아니지만 모든 지금 배우들은 연기가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드라마에서는 진짜 우리 엄마처럼 오늘의 멜로디 두 번째로는요. 이 김혜자 선생님 이 역할을 맡으신 그 역할 희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을 하나 골라왔어요.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입니다. 에디트 피아프 그 프랑스 사람이어서 제목 불어인데 제가 이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요. 한국 제목으로 하자면 난 후회하지 않아 라는 제목이에요. 영어로도 영어 버전도 있거든요. No regrets라는 영어 버전도 있는데 뭐 이 노래 가사 이런 식입니다. 잠깐 그 한국말로 번역된 가사를 보여드리면 아니요, 전혀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전혀. 어떤 일도 난 후회하지 않아요. 대가를 치렀어요. 흘러간 일이에요. 잊혀진 걸요. 지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내 추억에 대해서도요. 내 고통의 기억, 또 즐거움의 기억에 불을 놓았어요. 그 어느 것도 이젠 필요치 않으니까요. 내 사랑들을 흘려보냈어요. 고통들도요. 모두 다 쓸어냈어요. 나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아니요, 전혀요.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가사 담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싶다.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아마 다 J'avais bien égard. 들어보신 곡이지요. 이 곡을 이 드라마를 보신 후에 이 드라마 보시라고 저 오늘 계속 그냥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정말 드라마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 하나도 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데 보시라고 계속 그냥 이 단어만 이야기할 거거든요. 드라마 꼭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No regrets, 난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노래를 우리 거기 김혜자 선생님 희자 생각하면서 한번 크게 틀어놓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울지도 몰라요. 근데 이 노래 가사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난 전혀. 모든 걸 다 흘려보냈어요. 라는 이 가사가 희자 씨가 하는 말 같은 거죠. 제 귀에는. 에디트 피아프는 샹송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샹송의 여왕. 아주 굴곡 많은 인생을 살다가 갔죠. 영화 라비앙 로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가난한 소녀에서 아주 대표하는 국민 가수가 될 때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고 또 지독한 사랑 만나고 또 그 사람 사별하고 이런 우여곡절 많이 겪고요. 모진 풍파와 고독과 이런 것들 다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소리 노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노래도 꼭 한번 찾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책의 한 구절을 찾아왔어요. 신경숙 작가님의 엄마를 부탁해 구태의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엄마 생각하면 늘 이 책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엄마와 관련된 책, 연극 이런 거 사실 되게 멀리 했었거든요. 절대 보면 안 돼. 안 볼 거야 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보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안 보려고 했었는데 이 책을 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한참 됐죠? 몇 년, 지금 벌써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이 엄마를 부탁해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엄마 다시 생각하게 한 시절은 지금 많이 지났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지막 이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어서 막 어디 문 닫는 카페에서 읽고 있었거든요. 카페에 이제 문 닫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집에는 못 가겠고 또 다른
아직까지 문 연 또 다른 카페에 가서 이 책을 읽고 또 문 닫아서 또 아는 술집에 가서 이 책을 마지막으로 장을 덮고 정말 오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열하고요. 노래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 노래는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읽고 그렇게 마음에 찢어졌지만 어느 구절을 읽어드려야 될지 지금 다시 읽지는 못했는데 책을 펼쳤더니 제가 접어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접어둔 페이지 아마 오열을 하면서 읽었었던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오빠들처럼 책상을 갖게 해달라며 성질을 부리던 네 언니하고 달리 내게 한 번도 때를 쓴 적이 없어.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방바닥에 엎드려 있어서 뭘 하고 있느냐 물으면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하곤 했다. 네 언니는 어려서부터 산수책은 들여다도 안 봤는데 넌 아주 잘했지. 문제를 푸는데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아이가 너였어. 답이 나오면 해 하고 혼자 웃곤 했지. 그러나 내가 왜 일이 되었는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게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거야. 너는 내 새 아이 때문에 나를 마음 놓고 찾아다닐 수가 없었지. 해가 저물 때마다 내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오늘은 엄마 소식 없었어? 물을 수밖에 없는 이가 너였지. 아이들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도 마음껏 찾아보지도 울어보지도 못한 게 너였어. 사랑하는 내 딸. 몸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았으나 정신이 맑을 때 네 생각을 많이 했구나. 이제 걸음마를 막 뗀 막내까지 새 아이를 길러야 할 너를, 네 인생을. 그럴 때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고작 김치를 담가 부쳐주는 것밖에 없다는 게 참 미련스럽게 느껴지곤 했다. 내가 아이를 안고 시골집에 왔을 때 신발을 벗으면서 엄마, 내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었네? 하고 웃을 적에 이 애민 가슴이 미어졌어야. 얼마나 정신없이 살면 그 깔끔하던 네가 양말도 제대로 짝 맞춰 신을 시간이 없으나 싶어서. 간혹 정신이 맑아질 때면 너와 네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생각났어. 그때면 살아갈 의욕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일이 되었네. 내가 신고 있는 굽이 다 닳아버린 파란 슬리퍼를 벗고 싶어. 내가 입고 있는 먼지투성이 여름 옷도. 이제는 나도 이게 나인지 알아볼 수 없는 이 몰골에서도 벗어나고 싶어. 머리통이 깨지는 듯하구나. 자, 얘야, 머리를 들어보렴. 너를 안고 싶어. 난 이제 갈 거란다. 잠시 내 무릎을 베고 누워라. 좀 쉬렴.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엄마는 네가 있어 기쁜 날이 많았으니. 이렇습니다. 엄마 하면요. 우리는 좀 자식의 입장에서 엄마 생각하잖아요. 이건 엄마가 엄마의 입장에서 자식한테 말하는 구절이죠. 책의 내용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들 마음 다 이런 거잖아요. 자식들 바라보면서 엄마 자신 아픈 거보다 자식이 아파하고 자식이 힘든 거 먼저 생각하고 뭐 대신 아파주지 못해서 힘든 거 나누지 못해서 아파하시는 게 엄마잖아요. 그렇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도 저는 이 드라마 본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정아, 나니, 희자, 영원, 충남 이 5명의 엄마들 계속 그냥 이름 불러보고 싶었고 Dear my friends, Dear my friends 이 5명의 friends 엄마가 아닌 이들 각자의 친구이자 자신이었던 그 제목 계속 불러보고 싶었어요. 너무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강요하고 있고요. 일상에서도 지금 친구들한테 계속 이거 보라고 강요하고 있거든요. 아마 못 보실 수도 있지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보시면 왜 이 인간이 이렇게 이 이야기 아무 중요한 이야기 전하지도 못하면서 이 제목만 이렇게 계속 부르짖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알게 되실 겁니다.
노희경 작가님의 드라마예요. Dear My Friends. 노희경 작가님이 마지막 회를 끝내시고 블로그에 올리신 글을 친구가 아까 보내줬다고 했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칠까 하는데, 맞다. 대본이 책으로, 그리고 이 내용이 소설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곧 나오겠어요. 드라마 먼저 보시고 저는 살 거예요. 사고 싶습니다. 이거 인생에 계속 곁에 두고 싶어서요. 다음에 제가 이거 사서 읽으면 또 어느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노희경 작가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쓰셨습니다. 작가가 되어서 이렇게 잔인해도 되나? 드라마의 결말을 쓰며 내 잔인함에 내가 소름이 돋았다. 아무리 포장해도 이 드라마의 결론은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살기 바빠요. 그러니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행복하세요. 우리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정 떼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쓰는 내내 끝난 후에도 참 많이 미안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나도 누구도 결국은 부모들이 걸어간 그 길 위에 놓여 있단 거다. 전혀 다른 길 위에 놓인 게 아니라. 드라마를 함께한 친애하는 나의 늙은 동료 배우 선생님들, 완의를 내세워 내뱉은 살벌한 작가의 꼰대 뒷담화에 마음도 아리셨을 텐데 너그러이 괜찮다 받아주신 것 눈물나게 감사한 마음이다. 더러는 아파서 불편해서 이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시청자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저도 중간에 멈추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사실 이거 드라마 보라고 엄마한테 처음에 신나서 막 얘기하다가 엄마 보면 안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엄마 보면 이거 엄마 마음 찢어지겠다.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시청자도 있었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불편한 얘기를 온몸으로 마주하고 서서 표현하면서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우셨을까. 가슴이 먹먹하다. 그리고 배운다. 나도 당신들처럼 어떤 미래가 닥쳐도 내 앞에 주어진 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치열하게 걸어가리라. 도망치지 않으리라. 웃음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 써주셨습니다. 오늘 좀 죄송하긴 합니다. 제가 제 감상에 빠져서 제목만 여러분 귀에 계속 이야기하는 시간 되었는데요. 100번 사실 100번 부르짖어도 모자랄 Dear My Friends. 이 드라마, 이 배우들, 이 엄마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떤 단어, 좋은 단어, 그리고 좋은 멜로디 꼭 만나시기를. Dear My Friends.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저는 녹음이 있는 날이면 벌써 또 한 주가 지났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너무 바쁘게 지냈다는 생각이 들면 차분한 시간을 좀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도 문장의 소리 들으시면서 잠시 바쁜 일상 돌아보고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